자, 이제 제 3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강에 걸쳐서 마치고 이제 4강서부터는 주택법 강의를 나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41번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정한 설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양받은 자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당연히 일정한 설계 변경할 때 전원 동의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동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우리 동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서면 동의해야 되겠죠. 왜? 소재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보면 서면 동의를 해줘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번 막뭐 서면 동의 시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분명하지 아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허가권자의 그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겠고, 자 여기 틀렸네요. 3번은 분명히 틀렸죠. 반드시 무슨 방법이 된다 그랬어요? 서면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 서면 방법에 의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적인 형태에 되면 가서 규정할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 변경한 건축사의 도장을 찍힌 관련 도서, 자, 그 도서가 무슨 소리 알겠죠? 설계 도서, 설명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보여줘야 된다. 당연히 확인하게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42번.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전원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앞에는 변경했으면 하지만 여기 전원 동의를 요하지 않은, 즉 경미한 걸 고르라는 얘기죠. 자, 국토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전원에게 통지해야 할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럼 요거는 사실상 보면 전원에게 통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여기 보세요. 동의를 갖다가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죠. 다음 좀 반대로 생각하면 동의 받아야 되는 걸 고르시오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통지해야 되는 걸 고르시오면 동의 받아서 통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연면적 10% 이상 증거. 이건 중대한 증가잖아요.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미만 그래야지. 미만. 나의 분양받은 자의 분양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건축 배치 조정. 자, 전원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나의 공사 감리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그럼 좋죠. 그다음 여기 보면 주된 건축물의 부속 건축물 그 밖의 용도 변경은 가서 전원 동의를 용이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다음 43번.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전원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설계 변경으로서 앞서 있죠. 국토교통이 정하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분양은 전원에게 통지하는 바, 다음 중 이러한 통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이거는 통지 방법을 물은 거죠. 무슨 방법을 물은 거예요? 통지 방법을 물은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설계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전까지 통보할 것. 자,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전까지 할 거냐? 7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해야 돼요. 10일. 그러니까 이게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맞고, 또 통보 내용에는 해당 설계 변경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를 포함해야 되겠고, 또 통보 내용은 해당 설계 변경의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설명서, 도서와 설명서 가져간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7일 전까지 아니라 10일 전까지 하는 거고. 다음 44번 보면 다음 중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은 이런 걸 어떻게 했냐? 자, 우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권리금이라는 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4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숫자로 나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몇 %를 받느냐? 20%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몇 퍼센트? 20%를 받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뭐 다 아는 거예요. 20%, 70%. 잘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정답 2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6번.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대금의 납입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계약금의 납입 시는 계약 체결 시다. 당연히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납입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여기서 보면 분양 대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20% 당연히 되는 거고. 네, 2번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한 건축 공사비, 자 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70%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최초로 납입하는 중도금은 계약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자, 당연히 몇 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어요?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의 납입시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 이유가 아니죠. 자, 우리가 왔을 때 사용 승인 이후에 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 승인 이후, 이전이 아니라 이후다. 사용 승인을 이후에 받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그렇죠? 중도금은 가서 감리자가 공정 확인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50% 이상의 투입된 걸 확인될 때 전후에서 2회 이상 나눠서 하는 것이고, 잔금은 사용 승인 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7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제9조상의 시정명령의 명령권자에 해당하는 자. 자, 시정명령을 하는 사람 누가 시정명령을 내리겠느냐 하는 거죠. 분양도 역시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 신고하고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잘못됐으면 허가권자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8번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네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분양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다음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포한다. 맞습니다. 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령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자, 요게 10일 이내 시정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며칠? 1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네, 4번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은 자를 선정하거나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때에는 분양받은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공표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틀렸구나?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49번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의 시행령상 시정명령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위반 행위에 시정을 명할 때 위반 내용, 내 정도, 기간 횟수,
매체 및 광고 크기를 고려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네, 허가권자가 위반 행위 시정을 명할 때는 해당 분양 사업자에게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해서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어떤 며칠 내 10일 내에 가서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 정정사항을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 분양사업장 또는 그 전자매체에 공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공표는 평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에 게재하도록 하고, 자, 분명히 틀렸죠. 공표를 할 때 무슨 평일을 제외하고 그런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일에 게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평일이 제외가 아니라 공휴일이 제외하고 평일은 해줘야 되겠죠. 네, 크기는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표하도록.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번 나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상 또 시정명령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임. 1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공표한 날부터 7일 내 틀렸죠. 며칠 내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봤었죠? 자, 틀렸고. 네,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네, 제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되겠고, 자, 여기는 4분의 1 이상 공표한다. 그렇죠? 정답 1번 알 수 있겠죠. 다음 51번. 다음은 건축물에 분야하는 법률 제9조의 2의 보고 및 감독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요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자, 당연히 맞습니다. 네, 2번. 허가권자는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는 그 요구에 따라 되어 있고, 그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는 명령을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must가 아니라 can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 결과 등을 국토장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 우리가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거죠.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여기 있는데요. 1번이네요. 분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하거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 받은 자를 모집했다. 자, 이럴 때는 1년 1억 원짜리가 되겠죠. 그렇죠? 1년 1억 원짜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공개 추천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 1년 1억 원 방법에 따르지 않죠. 그냥 분양받은 자의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냐고 알지 않고 설계를 갖다가 변경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1년 1억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기점이 됐을 때 1억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된다. 그걸 아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공개 추천 방법에 의하자는 거 이건 당연히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알리지 않고 설계 변경한 거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 거주자 우선 분양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광고한 자는 그냥 1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 형태와 달리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억 원의 벌금,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한 자 및 이를 위반한 거 역시 1년 1억 원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54번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과 관련하여 1억 원 이하의 요거는 과태료죠. 아까는 벌금이고 요거는 벌금이고 요거는 과태료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분양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으로 분양 신고를 하고 간다. 이거는 바로 3년 3억 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분양 대금 납입 시기를 위반해서 분양했다. 이것이 1억 원의 과태료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네요. 그 다음 거주자 우선 분양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했다. 자, 역시 1억 원인데 맞긴 맞는데 얘랑 다릅니다. 얘는 벌금이죠. 벌금. 그렇죠? 공개 모집하지 아니한 거 역시 1억 원과 또 1년 1억 원이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자체는 53번은 3번, 54번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55번.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총괄하는 거죠. 자, 1번 보면 분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으로 분양 신고를 하고 건축물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맞죠? 거주자 우선 분양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맞죠? 그 다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은 뭐라 볼 수 있냐면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임을 게을리했다면 양벌 규정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그 개인이 그 행위를 방치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임을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 과하는 게 아니죠. 이걸 안 한 경우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했다. 그러면 병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주택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